쨍그랑. 갑자기 땅속에서 나타난 빛나는 보석. 그런데 이걸 본 누군가가 달려갔다. 저건 내 거다. 옛날 옛적에 강원도 어느 작은 마을에 강복만이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복만이라고 불렀지요. 생김새는 평범했지만 그 마음씨만큼은 그 어떤 양반보다 고귀했습니다. 아이고, 복만이 또 일하러 가는구나. 해 뜨기도 전인데. 이웃집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자 강복만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은 윤 부자님 밭에 일하러 가는 날입니다. 일찍 가야지요. 사실 강복만은 한 평의 땅도 가지지 못한 소작농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윤 부자의 땅에서 일하며 겨우 가족의 끼니를 이어갔지요.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쌀 한 줌이라도 나눠주는 인정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힘든 하루 되시겠네요. 이거라도 먹고 가세요. 아내가 건넨 찬 보리밥을 받아들며 강복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소. 당신과 아이들이 있어 난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자요. 그날은 유난히 더운 날이었습니다. 한낮이 되자 따가운 햇볕이 강복만의 등을 지저댔습니다. 다른 일꾼들이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는 동안에도 그는 쉬지 않고 밭을 갈았습니다. 복만아, 잠시 쉬었다 하지 않고 그렇게 일만 하다간 쓰러질라. 괜찮습니다, 형님.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그때였습니다. 강복만의 쟁기가 단단한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돌이라 생각했지만 파헤쳐 보니 그것은 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지? 흙을 걷어내자 이상한 빛을 내는 보석 2개가 나타났습니다. 크기는 엄지손가락만 했지만 그 빛깔이 마치 살아있는 용의 눈동자처럼 신비로웠습니다. 이건 혹시? 강복만은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조선 초기 태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 강원도 산속에 숨겨두었다는 용의 눈물이라는 보석 이야기를. 설마 그 전설의 보석이겠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고 불안한 마음에 강복만은 하나는 품에 감추고 다른 하나는 집에 돌아가 항아리 안에 숨겨두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이라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 부자의 신복 최마름이었습니다. 윤얼은 큰일 났습니다. 최마름은 숨을 헐떡이며 윤 부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 한낮에 소란을 피워. 윤복만이 밭에서 아주 값진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윤 부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욕심 많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 보석이라고? 어디 숨겼느냐? 한 개를 품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석 같은 것이 반짝이는 걸 분명히 봤습니다. 당장 데려와. 내 땅에서 나온 것은 당연히 내 것이다. 윤 부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늘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특히 왕실과 연줄이 있었던 그는 높은 벼슬을 꿈꾸고 있었지요. 얼마 후 강복만은 윤 부자 앞에 끌려왔습니다. 이 도둑놈아, 내 땅에서 나온 보물을 감히 훔쳤다는 거냐? 아닙니다, 어른. 저는 그저 밭을 갈다가 우연히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거짓말 마라. 최마름이 내가 보석을 숨기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강복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최마름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당장 내놓아라. 아니면 너와 내 가족은 이 마을에서 쫓겨날 것이다.
떨리는 손으로 강복만은 품에서 보석을 꺼냈습니다. 윤부자는 그것을 거칠게 낚아채더니 탐욕에 찬 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 하나뿐이냐? 네, 어른. 한 개만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특이해 보여서. 강복만은 사실 2개의 보석을 발견했지만 하나는 이미 집의 항아리에 숨겨두었습니다. 다행히 채마름은 한 개만 본 것 같았습니다. 윤부자는 품에서 꺼낸 보석을 받아들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강복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말이 정말이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지? 아닙니다, 어른. 제가 어찌 감히 거짓말을. 윤부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놈의 집을 뒤져봐라. 혹시 모르니. 하인들이 강복만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복만의 아내는 영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아침에 항아리에 무언가를 숨기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특별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인들이 오기 전 그녀는 이미 항아리 속에 보석을 꺼내 자신의 속치마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다른 보석은 못 찾았습니다, 어른. 하인들이 빈손으로 돌아오자 윤부자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너희는 이제 이 마을에서 나가야 한다. 나의 땅에서 소장농으로 살아갈 자격이 없다. 제발 어른,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가 갈 곳이 없습니다. 강복만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윤부자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내일 해 뜨기 전에 보이지 않으면 관가에 신고할 것이다. 이 도둑놈아. 그날 밤 강복만의 집에는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울음을 참으며 짐을 쌌고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 보석 하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잃게 됐네요. 당신, 혹시 내가 항아리에 뭘 넣은 거 봤소? 네, 봤어요. 아침에 특이한 보석 같은 걸 넣으셨죠? 혹시 몰라서 제 속치마에 숨겨두었어요. 천만다행이요. 비슷한 보석이 하나 더 있었는데. 고마워요, 당신. 역시 당신이요. 언젠가 이 보석이 우리를 도울지도 모르니 잘 간직해 두시오.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도둑이 아닌데 이렇게 억울하게 쫓겨나다니. 괜찮소, 당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요. 우리는 그저 정직하게 살아왔을 뿐인데 하늘이 알아주실 거요. 강복만은 애써 강한 척했지만 가슴속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동안 의지하고 살았던 마을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것은 죽음보다 더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강복만의 가족은 보따리 몇 개만 들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윤부자의 집에서는 축하연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용의 눈물을 왕에게 바치면 분명 높은 벼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윤부자는 보석을 품에 안고 기뻐했습니다. 그의 곁에 선 채마름은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 보석이 윤부자의 것이어야 하지? 내가 발견했다고 알려준 것인데. 한편 마을을 떠난 강복만 가족은 낯선 길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며 울었고 아내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일단 큰 도시로 가봅시다. 거기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요. 걱정 마시오.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어. 강복만은 품속에 감춰진 2번째 용의 눈물을 생각하며 가족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진짜 용의 눈물인지, 그리고 그 보석이 그들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배신과 몰락,
예상치 못한 기회. 윤부자는 용의 눈물을 손에 얻은 후 한양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는 이 보석을 왕에게 바치면 높은 벼슬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최마름, 어서 한양으로 갈 준비를 하거라.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한다. 예, 어른. 그런데 그 보석이 정말 용의 눈물이 맞습니까? 윤부자는 자신 있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책에 그 기록이 있어. 조선 초기 태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 강원도에 숨겨두었다는 전설의 보석. 용의 눈동자처럼 빛나는 푸른 보석은 그것 말고 없어. 최마름은 겉으로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부자의 서재에서 그 책을 본 적이 있었던 그는 용의 눈물은 원래 쌍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개만으로는 진정한 용의 눈물의 가치를 발휘할 수 없다는데, 그리고 강복만이 두 개 중 하나만 갖고 있었을 리가 없어. 분명히 나머지 하나도 어딘가에 숨겼을 거야. 윤부자의 준비가 한창이던 그날 밤, 최마름은 강복만이 떠난 집으로 몰래 잠입했습니다. 어두운 밤중에 달빛만을 의지한 채 그는 집안 구석구석을 다시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군. 분명히 두 개였는데 나머지 하나는 어디 있지? 그때 최마름의 눈에 먼지가 쌓인 항아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보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아리 바닥에 희미한 빛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었군. 분명 보석이 있던 흔적이었습니다. 최마름은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는 것에 흥분했지만 결국 두 번째 보석을 찾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부자는 화려한 행렬과 함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충성을 맹세하는 최마름도 동행했지요. 대감 한양에 도착하면 바로 왕에게 아련을 청하시겠습니까? 아니, 먼저 왕실 보석 감정을 받아야지. 어디 가짜라도 바치면 목이 달아날 테니. 그 말에 최마름의 눈이 빛났습니다. 좋은 생각이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윤부자는 오랜만에 만난 자신의 형, 윤대감의 집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형제 간 오랜 경쟁 관계였지만 혈육의 정은 여전했습니다. 아우야, 그 보석을 어디서 얻었느냐? 정말 용의 눈물이라면 대단한 일이구나. 형님, 그것은 우리 땅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연히 발견했지요. 어디 한번 보자꾸나. 윤부자는 소중히 간직하던 비단 주머니에서 보석을 꺼내 형에게 건넸습니다. 윤대감은 보석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이것이 진짜 용의 눈물인지는 확실치 않구나. 하지만 분명 귀한 보석임에는 틀림없어. 내 친구 중에 왕실 보석 감정사가 있으니 내일 그를 불러 확인해 보자.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최마름은 몰래 윤부자의 방에 들어가 보석이 든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비슷한 색과 크기의 가짜 보석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이제 나도 한몫 단단히 챙겨야지. 강복만네 가족은 어디로 갔을까? 그들을 찾아서 나머지 보석도 얻어내야 하는데. 다음 날 윤대감의 친구인 왕실 보석 감정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윤부자가 내민 보석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용의 눈물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윤부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희귀한 청석일 뿐입니다. 용의 눈물은 안에서 빛이 나야 하는데 이것은 겉면만 번쩍이는군요. 그럴 리가 없소. 내가 직접 봤는데. 윤부자는 당황한 채 최마름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을 피하는 최마름의 모습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직감했습니다. 내 녀석? 설마. 최마름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윤 부자는 그를 쫓아가려 했지만 최마름은 이미 골목 저 멀리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한편 강복만 가족은 억울하게 고향을 떠나 먼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지치고 배가 고파 울었고 강복만과 그의 아내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일단 큰 고을로 가서 일자리를 찾아봅시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가진 보석이 정말 특별한 것인지 확인해 보고 싶소. 강복만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우리 같은 천한 농부가 귀한 보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또 도둑으로 몰릴지도 모르는데. 걱정 마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물어볼게요. 그들은 작은 주막에 들러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나그네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즘 한양에서는 왕이 용의 눈물을 찾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지. 그래, 그 보석을 찾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린다고 하더군. 강복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런데 용의 눈물이 정확히 어떤 보석인지 아는가? 전설에 따르면 한 쌍으로 이루어진 푸른 빛의 보석이라 하더군. 용의 눈동자처럼 안에서 빛이 나고 서로 가까이 두면 더욱 밝게 빛난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강복만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보석도 정확히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우리가 가진 것이 정말 용의 눈물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소?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 주막에 다른 손님이 말했습니다. 나도 들었는데 왕은 진짜 용의 눈물을 찾는 위에 이대감이라는 사람을 파견했다고 하더군. 그는 지금 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보석을 찾고 있다고 하네. 강복만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분명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윤 부자의 일을 겪은 후 그는 쉽게 누구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직접 한양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왕께 직접 보여드리면. 그러나 그들의 대화는 주막의 구석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한 남자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그는 품위 있는 차림새에 위험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용의 눈물에 관해 아는 것이 있으신가요? 강복만 부부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낯선 사람이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 아니요. 그저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뿐입니다. 강복만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이름은 이상익이라고 합니다. 왕실에서 파견된 이대감이지요. 강복만 부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하늘이 내린 기회인지. 한편 한양에서는 가짜 보석 때문에 체면을 구긴 윤 부자가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도둑놈의 최마름, 어디로 도망갔을까? 반드시 찾아내서 혼을 내주겠어. 아우야, 진정하게. 이제 와서 화를 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보다 그 보석이 진짜 용의 눈물이었다면 어쩌려고 했던 거야? 형님, 당연히 왕께 바쳐 높은 벼슬을 얻으려 했지요. 그런데 자네는 알고 있었나? 용의 눈물은 반드시 한 쌍으로 존재해야 그 진가를 발휘한다는 걸. 윤 부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럼 그 강복만이 찾았던 보석이 2개였다면 아마도 그가 진짜 용의 눈물 한 쌍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크구나. 하지만 자네가 그의 가족을 쫓아내버렸으니 이제 어디서 찾을지. 윤 부자는 자신의 탐욕이 부른 결과에 대해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대낮에 도망친 최마름은 한양을 빠져나와 강복만 가족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두 번째 보석을 찾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사이 강복만 가족은 이미 이대감을 만나 새로운 운명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주막의 한 구석, 강복만 부부는 이대감이라 자신을 소개한 위험 있는 사람 앞에서 긴장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진정한 용의 눈물을 찾기 위해 왕께서 직접 파견하신 사람이요. 이대감은 그들에게 윤부자의 보석이 가짜로 바뀌었다는 사실과 자신이 조사 끝에 이곳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밭을 갈다가 우연히 두 개를 찾았는데 윤부자가 강제로 하나를 빼앗았습니다. 두 개라고요? 그렇다면 진짜 용의 눈물이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용의 눈물은 반드시 한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강복만의 아내는 조심스럽게 속치마에서 두 번째 보석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남은 하나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분명 진짜 용의 눈물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힘을 발휘하려면 한 쌍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최마름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최마름이요? 그렇소. 그는 윤부자를 배신했소. 보석을 가짜로 바꿔치기 한 후 도망쳤지요. 이대감은 그들을 한양으로 데려가 왕께 진실을 아뢰자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최마름은 윤부자를 찾아가 새로운 계략을 꾸몄습니다. 어른 강복만 가족이 나머지 보석을 가지고 이대감과 함께 한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도착해 왕을 속인다면 윤부자는 최마름과 함께 서둘러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이대감과 강복만 가족도 빠른 말을 타고 한양으로 갔습니다. 도중에 이대감은 용의 눈물의 역사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이 보석은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보물이요. 태종께서 왕위에 오르기 전 꿈에서 용이 내려와 두 방울의 눈물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며칠 후 그들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이대감은 즉시 왕에게 아련을 청했습니다. 왕 앞에 선 강복만은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대감의 소개로 그는 모든 일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이 용의 눈물이라 생각하는 것이냐? 강복만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보석을 꺼내 바쳤습니다. 보석이 왕 앞에 놓이자 궁중이 환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의 눈물이로구나. 그때 윤부자와 최마름이 급히 입궐했습니다. 폐하, 저 사람들은 제 땅에서 일하던 소장농들입니다. 그들이 제 조상 대대로 내려온 보석을 훔쳐 도망친 것입니다. 이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부자, 당신이 가져온 보석은 어디 있소? 최마름이 가져온 가짜 보석은 진짜 용의 눈물 옆에 놓이자 그 차이가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이대감은 그들의 계략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폐하, 이 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정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강복만이 발견한 두 개의 보석 중 하나를 윤부자가 빼앗았고 최마름은 그것을 가짜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왕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왕을 속이려 했다는 말이냐? 윤부자와 최마름은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대는 많은 고난을 겪었구나. 원하는 것을 말해보아라. 강복만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폐하, 저희는 그저 평범하게 살 수 있는 땅과 집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억압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왕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다. 그대에게 땅과 집을 하사하겠노라. 그리고 윤부자의 땅은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겠다. 윤부자는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되었으며
최마름은 더 무거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강복만 가족은 새 터전에 정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찾아와 축하했습니다. 복만아, 내가 정말 큰일을 했구나. 아닙니다, 어르신. 이건 다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강복만은 자신의 행운을 자랑하지 않고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그는 마을에 학교를 세우고 가난한 이웃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이대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강복만, 왕께서 용의 눈물 2개를 다시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함께 한양으로 가주시겠소? 물론입니다, 대감님. 한양에 도착한 강복만은 왕을 아련했습니다. 왕은 2 보석을 나란히 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 보석들은 우리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오. 그대가 찾아준 덕분에 앞으로도 조선은 번영할 것이오. 폐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큰 일을 해주었소. 이제 그대의 마을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게. 언제든 내가 필요하면 부를 것이오. 강복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예전의 소장농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존경받는 마을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복만의 아이들은 모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그의 큰아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의원이 되어 병든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그의 딸은 마을의 훌륭한 부인이 되어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윤부자는 추방된 곳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탐욕은 결국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간 지요. 최마름도 유배지에서 고된 날을 보내다 후회 속에 살았습니다. 강복만은 노년에 이르러 마을 사람들에게 자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행복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것에 있다오. 용의 눈물이 내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라네. 그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농부가 왕실의 보물을 찾아 모든 것을 얻고 욕심 많은 지주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이야기. 그것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용의 눈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정직한 강복만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국 더 큰 행복을 얻었고 욕심 많은 윤부자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때때로 욕심과 정직함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강복만처럼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비록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금은보화를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눔을 실천하고 이웃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닐까요? 강복만이 그러했듯이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보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야기 보따리 채널의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깨달음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지혜로운 예시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